요정이란 무엇일까요? 반짝이는 날개를 달고 아이들 옆에서 춤추는 상상의 존재? 아니면 캐릭터 상품 속의 귀여운 이미지일 뿐일까요? 저는 오늘 그런 흔한 요정 이야기가 아닌 진짜 요정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쁜 책들이죠. 요정나라에서 가져온 책들처럼 예쁩니다. 반지의 제왕으로 널리 알려진 판타지 문학의 세계적인 작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동화 선집입니다. 이 동화들은 톨킨이 자신의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로 쓰이지 않았던 거죠. 톨킨의 큰아들 존은 폭풍우를 만나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인 거죠. 그로부터 20여 년에 걸쳐 글로 옮겨지고 다듬고 더욱 풍부하고 복잡한 서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러고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73년 톨킨 사후에 그가 남긴 원고를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 또다시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호빗, 반지의 제왕, 실마릴리온 같은 큰 작품에 가려져 있던 소품 같은 동화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씩 출간되었습니다. 판타지라고 하면 상상을 자극하는 신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동화선집은 톨킨에게 요정 이야기란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전하고자 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이 책에는 동화뿐만 아니고요. 폴린 베인스의 사파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에세이와 주석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톨키니언, 톨키니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톨킨의 세계에 공감하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5권 중에서 저는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 큰 우튼의 대장장이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유독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깊이 와닿았던 이유를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짧은 동화에서 톨킨은 한 마을의 평범한 대장장이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케이크를 먹다가 은빛 별 조각을 우연히 삼킵니다. 별은 그의 이마에 새겨지고 그것이 그를 요정의 세계, 페어리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톨킨의 요정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귀엽고 친근한 공간이 아니라 위험과 아름다움, 경애와 변화의 세계입니다. 지도가 있지도 않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 그대로 체험해야만 하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치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세계, 그런 신선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마법 세계를 체험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대장장이는 요정 세계를 보고 겪은 뒤 세상에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온화하고 평화로운 모습의 그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어느 날 요정 세계의 왕이 나타나 그 별을 다른 아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케이크 속에 숨겨진 은별을 삼킨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왕은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별을 주고 나면 더 이상 요정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겠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로버 랜덤은 장난감 개 로버가 마법사의 벌을 받아 진짜 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본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로버는 더 이상 장난감 개일 수가 없게 되었죠. 이처럼 동화 선집의 5편은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지만 모두 잃어버린 세계로 들어가고 돌아오는 통과 의례라는 하나의 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큰 우튼의 대장장이는 단지 마법을 경험한 대장장이의 모험이 아니라 요정 세계의 진짜 문을 지나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와 회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톨킨은 요정세계를 이렇게도 조심스럽고 신성하게 다뤘을까요? 톨킨과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의 차이점을 통해서 톨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둘 다 옥스퍼드 교수였고 잉클링스라는 문학 모임의 중심 멤버였습니다. 톨킨은 언어학자이자 중세 문헌학자였고 루이스는 중세 르네상스 문학 그리고 신학 전문가였습니다. 서로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특히 루이스가 무신론에서 다시 유신론으로 돌아오는데 톨킨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했지만 요정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알레고리, 즉 기독교적인 비유와 상징을 명확히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톨킨은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도구로 요정 이야기가 소비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1964년 11월 11일에 데이빗 콜브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이스의 일련의 작품들이 내 공감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내 작품의 많은 부분이 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톨킨에게 요정 세계는 어떤 이념이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 또는 재미를 위한 흥미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정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이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었던 것이죠. 단지 아이들을 위한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위한 잃어버린 세계, 다시 회복해야 할 기억이라고 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잉글랜드는 기독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유한 신화 체계가 전멸하게 됩니다. 톨킨은 이렇게 사라진 고대 유럽의 신화, 전설, 문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학을 통해서 켈트, 북유럽 신화, 고대 유럽의 여신 문화, 요정과 마법의 세계가 담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톨킨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요정 세계를 탐험한 여행자, 수도자라고 생각해요. 나무와 이파리에 실린 요정 이야기에 대하여에는 그가 요정 이야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지 상세히 전해줍니다. 톨킨은 요정 이야기를 요정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단순화시키지 않습니다. 톨킨의 서사 방식을 보면 요정 세계에 발을 들인 인간이 겪는 체험으로 풀어갑니다. 신기한 것이란 말에는 마치 그것이 환상이고 허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요정 이야기는 진실한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상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톨킨은 요정 이야기를 꿈 이야기라고 소개한다면 그건 훌륭한 작품을 일그러진 액자 안에 넣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톨킨은 요정 이야기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사물에 익숙해져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톨킨은 요정 이야기가 사물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해요. 즉, 눈에 가려져 있는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만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성의 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둘째는 도피입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도피가 아닙니다. 톨킨은 감옥에 갇힌 자가 탈출을 꿈꾸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에게 요정 이야기는 현실의 억압, 전쟁, 죽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더 깊은 진실을 찾으려는 정당한 탈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착, 고뇌에서 벗어나서 삶을 관조하게 하는 것. 우리는 막 요동치는 파도에 마음이 빼앗기지만 거대한 바람의 흐름, 바다의 흐름을 보게 하는 한 발 물러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후의 책방도 하루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오후에 잠깐의 도피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 위안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톨킨은 이것을 유쾌한 파국이란 의미로 유커테스트로피라고 했는데요.
비극적인 상황의 정점에서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적처럼 도래하는 구원의 순간을 뜻합니다. 이 구조는 그의 반지의 제왕에서도 반복됩니다. 저는 이게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로 돌아왔을 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구원이 예고 없이 도래합니다. 이것이 요정 이야기의 진정한 힘이라고 해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와 단절해야 되죠. 그것은 문학적으로 죽음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 톨킨에게 요정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감각을 회복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시 조우하고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서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톨킨에 대한 저의 해석인데요. 톨킨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신화와 요정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방식이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해석해요. 톨킨은 실마릴리온에서 기독교 이전 세계의 영성, 신화적 질서,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문학의 형태로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가운데 땅 혹은 중간계라고 불리는 이 세계는 음악으로 창조되고 언어가 먼저 존재했고 악조차도 궁극적인 조율 속에서 구원의 선율로 통합됩니다. 이 구조는 초기 기독교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와도 흡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초기 교부 철학자로부터 디오니시우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로 이어지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적어도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종교 영성 문화를 통합하려고 했던 분이라고 저는 추측해요. 저는 신비주의의 신비란 신기함 혹은 오컬트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성문화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 같은 것, 자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인간의 투명한 눈, 빛의 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경험을 해왔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화에도 요정 문화가 있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수행을 하여 신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이 수행을 하면 요정이 된다고 여겼어요. 설문해자에는 요는 아름답다, 정은 정령이나 영혼을 가리킵니다. 나무가 수행해서 변한 요정을 수요, 꽃이 200년 동안 수행을 하면 화요가 된다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톨킨은 존재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대로 언어를 잃어버리면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자연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은 도깨비죠. 도깨비에 대한 인식도 일본의 온이나 요괴처럼 그 이해가 많이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잃어버린 원형 언어 중에 망량이 있습니다. 망량의 본래 뜻은 한없이 빛나며 영원하시다라는 동사로 조물주, 신이란 말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망량이라고 검색하면 임해망량, 산이나 물에 사는 귀신, 요괴라고 설명해요. 언어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죠. 아마 회남자나 산해경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이들 저자들은 백과사전처럼 모아서 정리한 것이지 톨킨처럼 요정 세계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경험하려고 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망량, 도깨비의 세계는 작은 꽃 요정부터 해서 씨름을 좋아하는 산도깨비, 팥죽과 메밀묵을 좋아하는 도깨비, 드라마 속의 도깨비. 이 우주의 공간을 주관하는 현무, 주작, 백호, 청룡, 사령처럼 그 위계가 다양하지만 본질은 빛입니다. 망량은 한없이 영원히 출몰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신화, 망량, 요정 문화가 드라마나 게임, 소설의 소재로 쓰이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순히 흥미거리 캐릭터가 되거나 심지어는 괴이한 이야기나 음모론, 오컬트 소재로 소비되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그 세계를 톨킨처럼 진지하고 경건하게 탐구하는 이들이 있을까? 만약 톨킨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떤 문학 작품들이 나왔을까? 상상해 봅니다. 부족한 저의 관점이지만 톨킨의 작품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동양 서양의 성령 문화에는 이런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그의 요정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크누튼의 대장장이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장장이는 요정 세계로 들어가는 은별을 다른 아이에게 전하기로 선택합니다. 혹 이것은 톨킨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경외와 내면의 정결함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톨킨의 아름답고 신비한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이 큰 우튼의 대장장이에 제 마음이 끌렸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톨킨을 판타지 문학가가 아니라 세상에 감춰진 내면을 탐험가처럼 다니며 말로 설명하지 못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판타지 문학으로 봉헌한 신비주의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요정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은별을 여러분도 갖고 싶지 않나요? 진짜 요정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순수함.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